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6.25 정전과 유엔군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는 말을 또 강조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정은과 러시아 국방장관, 중국 중앙정치국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위 전승절을 기념한다는 심야 열병식이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32만 명 가까이 늘리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25 전쟁 때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외국의 참전 노병 62분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했는데요. 날짜는 같지만 모든 게 완전히 달랐던 남과 북의 7월 27일을 먼저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부산항에는 유엔군이 속속 상륙했고 군수물자들이 계속 하역됐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산 유엔기념 공원 안에 있는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요약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유엔 기념공원 참배, 그 안에 있는 유엔군 위령탑의 모습이고 대통령이 보낸 이 조화가 지금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참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참배를 위해서 걸어오는 모습이고요. 윤 대통령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꼈고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지금 입었습니다. 네, 이 위령탑이 서 있는 부산 유엔공원 뜻깊은 장소인데 이곳을 참배하는 데 있어서 역대 대통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엔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10월 24일을 유엔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지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유엔데이. 예, 유엔데이, 네. 유엔의 날. 근데 지금은 뭐 유엔데이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유엔의 날은 다시 부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올해 현충일 직전에 그
부산 지금 저 대통령이 지금 참배하고 있는 저 유엔 묘지를 갔다 왔는데요. 네. 뭐 제가 부산이 고향이기도 해서 갈 때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꼭 들리는 곳인데 거기 보면 2,320여 분의 이 유해가 이제 모셔져 있어요. 예. 그런데 유난히 터키라고 불렸던 튀르키예 군인들의 묘가 많습니다. 네. 거기 묘소를 보시면 사망 전사한 연도가 나오잖아요. 20살, 21살, 22살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면 1950년에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나라가 알았겠어요. 세계 최빈 국가인데 그렇죠.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역만리까지 와서 20살 젊은 청춘이 이 한반도에 몸을 뉘은 겁니다. 네. 21살에 이름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 군인이 돼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예. 죽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군은 전통적으로 마지막 항구의 유해까지 본국 송환하는 것이 문화고 전통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사는 싸우다가 죽은 그곳에 묻히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는 문화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튀르키예 군인들은 전사한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많이 원했고 또 네. 유족들도 그렇게 원해서 지금 유엔 묘지에 가시면 이 튀르키예 병사들의 묘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가보시길 권합니다. 꼭 6월 6일이다, 뭐 10월 24일이다 이런 기념일 가리지 마시고 네네. 부산의 남구에 부산 시민회관 바로 직전에 있는 아주 잘 조성된 묘지인데요. 거기를 가셔서 그냥 이렇게 묘비들을 보시고 거기에 이름 나오고 나이 나오고 전사 연도 나오고 계급 나오거든요. 대개 네. 1병이나 2병, 상병이에요. 그리고 어느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딱 간략하게 나와 있는 묘소들이 2,420기가 쫙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진짜 우리가 바로 이분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유엔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저는 유엔 묘지를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확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꼭 한 번씩 부산을 가시면 일부러라도 남구에 있는 유엔 묘지 한 번씩 꼭 참배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참배의 의미에 대해서 고향이 부산인 또 박사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이죠.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자갈치 동장어 싱싱하다. 여사님 바로 한 마리 까드릴까요? 통을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달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을 좀 이렇게 청양강만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좀 고목을 줄게. 네, 김건희 여사가 나눠주고 있는 게 바로 부산 is ready라고 쓰인 부산 엑스포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키링입니다. 이걸 또 나눠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 붕장어, 장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죠. 이 고기, 윤 대통령이 움켜잡은 그 고기, 아나고라고 일본 발음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만 우리말로는 붕장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시장 상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 하니까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힘을 내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윤 대통령은 부산 국제영화제 무대에서 열린 6.25 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역시 현장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veryone, please welcome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유엔 참전 용사 입장.
참전 용사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 참석한 외국 참전 노병 62분이 입장할 때마다 어떤 분은 걸어서 또 어떤 분은 부축을 받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을 했는데 박수를 일일이 치면서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또 그 유명해진 얘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이 말을 또 했는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기 함께한 유엔군 참전 노병들은요. 1950년에 20살, 21살의 젊은 나이로 참전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90이 넘으신 네. 분들이에요. 그래서 덜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대한민국이 그분들에게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대통령이 직접 기립해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박수로 모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 들어오시는 분은 직접 자리까지 모시고 이게 이제 그분들이 70여 년 전에 목숨 걸고 지켰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세계 중추국가 대한민국이 됐고 네. 그 대한민국 자기들이 지켰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모든 예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을 예우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정말 평생 이 전쟁의 그 기억을 갖고 살았던 이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넘어서지는 그런 어떤 감동의 순간을 함께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엔군 참전 노병 2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합 합창단이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감동의 분위기는 이때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역시 현장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노래를 부를 때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에서 생존한 미국인 노병 패트릭 파인 옹이었고 그리고 노래를 서서 직접 부른 분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영국 군악대로 참전했던 브리튼스 갓 탤런트 최고령 우승자 콜린 태커리 옹이었습니다. 영어로 그 밑에 이제 발음 기호를 적어놨는데 놀라울 정도로 노래가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네요. 예,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잖아요. 덜어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이제 이분들을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그 시민단체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 그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아리랑은 다 한 소절씩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그 아리랑이 부르기도 쉽지만 전쟁 참전에서 최소 1년 이상은 다 여기서 근무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십 번은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셨을 거고 그 가락을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찾아간 우리 이 사람들 앞에서 한두 소절 부르는 그 아리랑을 들으면서 다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 행사에서 어메이징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퓨전이 돼서 네. 이렇게 연주가 되고 또 참전 용사가 직접 그걸 부르고 하는 저 장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6.25라는 정말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 세계 자유인들과 함께 했던 건가 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준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장기론 전투는 그야말로 동토에서 중공군의 압도적 포위를 뚫고 그 탈출했던 그런 전투였고요. 그 태커리용 89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쟁쟁한 젊은이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한 분, 올해 나이 93 되십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워싱턴 DC에서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기념 포고문을 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민주주의의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자, 어떻게 이 의미를 평가하십니까? 6.25 전쟁 때 190여만 명의 그 유엔군, 그중에 미군이 주축이었습니다만 참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3만 8천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했는데요. 그중에 3만 6천 명이 미군 장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맹 국가인 거죠. 네. 그것도 미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미국입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저 연설 바로 뒷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네. 오늘 이 시간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한미 장병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힘의 원천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2만 8천여 명의 미군들이 지금 주둔해 있고 네. 또 그 관련된 미국 시민들이 한 20여만 명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데요. 그 2만여 명의 미군이 모여있는 그 가장 큰 기지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네. 거기에 한미연합 사령부도 있고 주요한 전략 시설들이 다 있고 지휘부가 있는데 네. 어제 그 정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그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주한미군에 감사하고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한국의 방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는가 하면 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또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워낙 그 모인 숫자가 차이가 나서 충돌까지는 없었고 네. 경찰이 충돌을 막아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만 네. 아직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은 미국 국민들의 심정일 거라고요. 네. 지금도 한국에 있는 2만여 명의 이 미군 장병들이야말로 네. 한미가 공유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건데 그런데 저 미군에 대해서 여전히 철수해라 물러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자기 자식들을 보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평택 미군 기지 앞에까지 가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연설 그대로를 실천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 아니냐. 네. 예,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70여 년 전 미군이 촬영한 6.25의 참상 그리고 세기적 스타였던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내한 위문 공연 모습 등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 유명한 코미디언 고 밥 호프였습니다. 보시죠. 악몽과도 같은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남부여대하고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대중가요에서 금순이도 울며 헤어진 흥남철수, 한마는 일사후퇴가 있었고 서울은 또 한 번 유린당했습니다. 3년에 걸친 전쟁과 피난살이.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항에는 유엔군이 속속 상륙했고 군수물자들이 계속 하역됐다. 북괴 치하의 서울은 실로 공포와 죽음의 도시였다.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들은 늙은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모두 강제노동에 끌려나갔다. 네.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자, 북한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에서는 이 7월 27일을
전승절, 영어로 빅토르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항미, 미국에 맞서 원조, 조선, 북한이죠,를 도운 전쟁을 승리한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폭탄 모양의 술까지 내다 팔면서 대대적으로 자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5일에 북한군과 중공군 전사자 묘역까지 참배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피로서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기를 넘어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그 회고록 이름이 저겁니다. 세기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중인민 단결의 역사와 전통은 굳건히 계승될 것이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전승절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고 해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 자체가 새빨간 역사 왜곡이고 거짓말입니다. 네. 6.25 전쟁은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이 3자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전면전입니다. 네. 처음에 전쟁의 성격과 출발이 그러했기 때문에 북한도 처음에는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조국 해방 전쟁인데 조국 해방 못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전쟁의 책임이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전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김일성이가 전범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졌으니까 패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의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네. 조국 방어 전쟁으로. 조국 방어 전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침략을 해서 북진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 방어하는 북한군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항미 원조. 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을 막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그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명백하게 이미 입증이 돼서 이제 학계에서는 더 이상 그런 논란도 안 합니다. 음모론이니 유도론이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소련의 비밀 외교 문서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김일성이가 어떻게 6.25 전쟁을 준비했는지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6.25 전쟁은 북한과 스탈린과 김일성과 모택동이 계획한 남침 침략 전쟁이고 그 전쟁의 책임, 전범은 세 사람인 거죠.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으킨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승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전 협정 기념일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전승절이라고 해놓으니까 행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의 국방장관까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대대적인 국제 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논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젯밤 평양에서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그리고 리홍중 중국 중앙정치국원이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서 대대적인 심야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좀 쇼는 벌려야 되겠으니까 이제 외빈이라고 아마 두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네. 중국의 전인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뭐 국회 부의장 정도 되는 그렇죠. 거고 당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쇼이구는 좀 다릅니다.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을 총지휘해야 될 국방장관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재래식 무기가 무한정 쌓여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 뭐 포탄, 탄약 이런 것에 좀 부족함을 느껴서 쇼이구가 직접 와서 김정은이한테 그 무기 좀 보태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러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네. 또 김정은이 쇼이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무기를 자랑하는 장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가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유엔 제재, 유엔 결의 위반이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른바 절대 존엄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직접 가이드하고 또 행동을 하면서 이 세세하게 안내를 한 거는 이거 자체가 처음인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 무기를 주고받기 위해서라는 외신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도로 접하는 그 무기들을 보니까 저거 아무래도 짝퉁 같다는 게 전문가들이 분석이에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보면
저게 지금 국방장관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김정은이 옆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상당히 이게 최고의 예우를 그 푸틴의 대리인에게 하는 거 아니냐. 푸틴은 뭐 오늘 그 또 축전도 보내면서 지원 사격을 또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쇼이구가 언제까지 장관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고 있잖아요. 지면은 푸틴 입장에서 누군가 희생양 삼아야 되거든요. 네. 쇼이구 얼마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북한 무기를 안내를 했어요. 화성 18형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장면을 이제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여기에 나온 게 미국의 짝퉁 무기들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MQ-9 리퍼 닮은 무기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기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보여주면서 이제 짝퉁을 팔아넘기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 무기가 정말 최첨단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거 무기 뺏기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또 북한이 요즘 저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그 재원의 그 절반 이상을 해커들에 탈취한 그 암호화폐 가지고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해커 부대의 수준과 실력이라면 저 정도 무기 설계도 빼내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게 한 대, 두 대 가지고서 장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북한이 저걸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느냐. 그리고 저런 무기일수록 정밀도가 중요한데 대충 뺏겨 만들어서 뭐 0.001mm 오차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저런 무기들을 과연 러시아가 김정은이를 믿고 사갈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직접 안내해서 이게 뭐 무기상 같은 모습인데요.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이란 이름을 한 전시회장을 세세히 둘러봤습니다. 이 안에 뭐 화성 17형 괴물 ICBM도 보였는데 자,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저 김정은의 고민이 좀 묻어난다고 봅니다. 전성절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제대로 뭘 행사를 하려면 뭐 대대적인 열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쇼이구가 마침 왔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마침 왔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무기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 이걸 수출할 정도로 우리가 양산하고 있다.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전성절을 이 김정은식 방식으로 좀 자축한 거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저런 무기를 김정은이한테 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재래식 포탄이나 탄약 누구나 다 쉽게 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예고해드린 다음 순서입니다. 정부가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또 질 좋은 노인들 일자리를 확 늘리겠다는 대책도 나왔는데요. 이런 대책들을 주도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단타 중심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다둥이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발표를 하신 이기일 차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보건복지부가 난임 그리고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는지 어제 여기 나오신 이 차관이 직접 발표하는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이하인 상태입니다. 지난해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다둥이 출산도 증가하여 100명 중에 6명은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다둥이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난임,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을 어떻게 또 왜 준비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지난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71년도에는 101만 명이 나왔는데요. 지난해는 25만 명이 못 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50년 만에 4분의 1을 줄은 것이 되겠는데요. 지난 3월 달에 그 네 쌍둥이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5월 달에 그분을 좀 만나 뵀었는데요. 아하. 원래는 축하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 다둥이에 대한 정책이 이게 하나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서 그 뒤에는 12명의 삼둥이 이상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지금 그러냐 했더니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아이를 정말 낳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 난임 인구가 늘고 다둥이 출산도 늘고 있다. 이게 반가운 소식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예. 지금 10명 중에 1명은 사실은 난임 시술로 되어 있는데요. 네. 난임 시술은 크게 말씀드리면 시험관 아기게 하고 인공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25만 명 중에서 2만 3천 명이 사실 난임 시술인데요.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네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다둥이 같은 경우도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늦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집을 얻어야만이 또 이렇게 가정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남자는 34세 결혼을 하고 여자는 31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갖게 되면 보통 초산 연령이 32.6세로 되게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연분만하고 이 제왕절개가 서로 비율이 틀려집니다. 혹시 제왕절개는 몇 프로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전 잘 짐작은 안 가는데. 예. 옛날에는 사실 제왕절개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했었거든요. 저도 자식을 제왕절개로 분만하긴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사실은 6명 정도가 60%가 제왕절개로 하고 있고 오히려 자연분만이 40%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임 같은 경우가 저희는 보게 되면 3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자연스럽게 임신하는 노력했는데도 안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 35세가 넘게 되면 사실은 6개월이 지나도 안 생기면 바로 난임에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이 사실 이번에 큰 대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관님 말씀대로 정말 이 맞춤형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 적시에 나온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 지원 대책을 결심하시게 된 일화가 있었다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산모 12분을 만나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되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비를 드립니다. 그렇죠. 첫째가 100만 원이고 둘째가 140만 원이고 셋째 넷째도 똑같습니다. 140만 원. 그것은 아마도 하나의 배에서 낳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하나는 100만 원이 들면 둘째를 가지게 되면 300만 원이 들고. 3배가 든다? 예. 네. 또 삼둥이 같은 경우는 500이 들고 700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또 두 번째는 산모 우리 신생아 도우미를 주게 돼 있는데
최대 2명까지밖에 저희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애가 4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4명 줘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돼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하루 2시간을 쓰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근기법에 따라서는 36주 이후에 9개월 이후에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애가 셋 낳게 되면 이미 20주만 되게 되면 거의 만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새 쌍둥이 같은 경우는 32주에는 나오게 돼 있고요. 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28주가 되면 한 7개월만 되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해달라. 그리고 우리 배우자도 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열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배우주가. 근데 이것도 우리는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게 되면 난임에 대해서 보통 한 시험관 아이 하게 되면 300만 원쯤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부에서 70%를 해주지만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 기준에서 2명 상대로 했을 때 622만 원 미만만 주게 돼 있는데 아하.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수준이 넘습니다. 높죠.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35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이 소득 기준을 반드시 철폐해달라. 그런 것이 크게 4가지가 저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정말 가여운 곳을 들으신 뒤에 이거를 적시에 긁어주는 정책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땐. 이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그런 요즘인데요. 이 난임과 다둥이 대책이 그런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비판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20조를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 쓰고 있는데 네. 그러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난임 다둥이처럼 진짜로 필요한 정책, 그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더욱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한 대책들을 차관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둥이에 관련된 대책들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직접 이 설명 판넬까지 준비하셨어요. 예, 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다둥이라고 그러면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는 첫째는 100만 원,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 하더라도 애가 지금 넷이 있다 하더라도 140만 원이 맥스였었습니다. 최고라는 그러니까 거죠. 저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애가 하나당 무조건 100만 원씩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하게 되면 애가 2명이면 2명, 네. 3명이면 3명, 4명은 4명을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제가 정책을 곧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가 넷이 낳는데 사실 그 집안에서 이 집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넷을 쓸 수가 없다. 2명만 쓰겠다. 네네. 그런 2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더 추가적인 수당을 드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해 오신 대책이 이 다둥이 관련 대책을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그 근로시간에 관련된 또 맞춤형 정책이 있다고 해서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그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네. 돈은 똑같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같은 경우 쓸 수 있게 돼 있고 9개월 이후 36주 위에 쓰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쌍둥이, 사둥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전에 다 아기를 출산을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쌍둥이 같은 까지는 8개월 이후까지 쓸 수 있게 하고요. 확 늘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쌍둥이 이상 같은 경우는 7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산모부 그 배우자가 있잖아요. 남편이나 뭐 또 남편입니다. 혹은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지금 10일을 쓰게 돼 있는데 5일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일이라고 그러면 이건 실제 워킹데이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15일 되게 되면 한 2주가 될 수 있는 한 3주가 되겠군요. 요거만 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3주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예, 예. 휴일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휴일을 빠져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3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주면 좀 넉넉하다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원래 그분들은 4주를 요청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쓰게 또 기업 사정도 있고 하니까 예. 네, 절충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난임 치료가 요새 참 절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자 관련된 지원 대책도 함께 좀 손을 보셨다고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나요? 예, 첫 번째는 저희가 그 필수 가입력 조사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입력은 어떤? 그러니까 난자 상태가 좋은 것인지 예.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정액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먼저 조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는 10원,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가가 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네, 내년에 일단 시범 사업을 하고 후년에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난임 시설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번 하게 되면 3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622만 원 이하만 이렇게 주게 돼 있고. 근데 맞벌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기본 지자체로 다 이렇게 이양이 돼 있는데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은 서울, 경기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 기준이 철폐되어 있습니다. 네. 9개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곧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보조 생식술입니다. 가임 여정의 난자 보조 생식술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 그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나서도 지금 임신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난자 얼려놓는다 그 얘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냉동 난자를 이제 얼리는 건데요. 네네. 난자를 얼리는 경우도 있고 수정란을 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제가 지금 오다 보니까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성존이 있는데 35세가 넘게 되면 50m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빨리 냉동 난자를 좀 얼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얼리게 되게 되면 얼리는 비용은 우리가 못 대주지만 아이를 꼭 낳으려고 하는 그런 해동 비용을 드리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미숙아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의료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 저출산 문제 정말 인구 절벽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정책보다도 진짜 그분들을 만나보면 눈물 납니다. 애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미 나이가 좀 늦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이 낳고 싶은데 정책은 지금까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정책 자체도 옛날에 저희가 3명, 4명 날 때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그런 정책을 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놀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낳게 되면 키워주겠다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잘 키우도록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갔더니 지금 어린이집에 페레스 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세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영세가 왜 애들이 옵니까? 부모님들 애를 낳게 되면 480일 동안 육아휴직을 줍니다. 무려? 예. 1년 반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90일 정도는 남편이 또는 배우자 한 명은 써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안 쓰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네네. 두 번째 보니까 야간반이 없습니다. 밤에? 예. 안 보통 한다? 50시만 되면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왜 야간반이 없으냐 했더니 여기는 누가 왜 야간을 합니까? 한 명은 야근한다 하더라도 한 명은 반드시 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국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런 건 정책반에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해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소리 듣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노인 정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죠.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에 가장 빨리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또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인 어르신 인구는 내년에 1천만 명을 도달하고 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감소, 노인 부담 증가로 인해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새로운 노년층으로 등장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21년도에 37.6%로 OECD 평균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매우 큰 상태입니다. 네. 1958년생 개띠가 이제 65세로 고령, 노인으로 진입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종합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지금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늘어나면 이게 정말 저도 베이비붐 세대인데 사실은 올드족, 영올드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은퇴후를 위한 정책도 있고 자 어떤 종합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어제 발표했는데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네. 예. 지금 어르신들이 한 940만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정말 1,000만 명 앞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되면 1,000만 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후년도에 되게 되면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이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도 많이 일하시는 분들의 70% 정도가 경제력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새롭게 58년생들이 들어오셨으니까 네. 그런 분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개발해야 될 거고요. 31만 7천 개를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부 지원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열심히 시장에서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게 돼 있는데요. 지금 약 88만 명 정도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27년도에 되면 저희가 노인 인구의 10%인 120만 명 정도를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30만 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올드들이 이제 노인이 되면 관심들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더 커집니다. 예. 저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이제 이 부분을 해나가실지요? 크게 이제 일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수도 하시고 이렇게 교통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한 61만 명 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제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육시설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돌본다라든지 아니면 시설 안전 점검을 한다라든지 네. 이런 것도 늘려가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실버 카페라고 그래가지고요. 실버에서 카페에서 바리스타라는 한다라든지. 저도 봤습니다. 그러시죠. 네. 또 빵 공장에서 빵을 굽습니다.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런 민간 시장형이거든요. 요 뒤에 있는 사회 서비스하고 뒤에 있는 그 민간형 이런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효과가 있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노인 빈곤율이 지금 한 37%가 되게 돼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에는 15%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더 일자리를 들여가지고 이걸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을 하시게 되면 어울리시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렇겠죠. 예, 또 건강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진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27년까지는 120만 명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노인을 보다 현명하게 어르신처럼 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저희 이번에 대책의 핵심 골자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예. 또 그런 정책들이 빨리 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기일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